총칙 보겠습니다. 총칙. 지난 시간에 민법도 총칙이 어렵고 모든 과목이 다 이 총칙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앞에만, 보통 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앞에만 열심히 하고 뒤에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 총칙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가장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총칙에는 여기 앞에 단원 길라잡이에 있는 것처럼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목적은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용어 정의를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단순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용어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자, 첫 번째 목적이 되겠는데요.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되겠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는 시험만 합격해놓고 개업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업무를 못한다고요. 원칙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도 개업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개업 안 하고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의 총칙은 악법도 법이에요. 법을 잘못 만들어도 그 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어쨌든 논리를 떠나서 법조문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국민재산권 보호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 경제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이 목적은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전 배경 지식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기본법, 일반법이면서 또한 이번에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있는 일반법과 특별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에요. 한번 일반법이면 계속 일반법이어야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는 게 좀 웃기죠?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고요. 기본법, 우리 양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기본법 또는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부르고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정하느냐 하면은 서로 충돌했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반 형법하고 군형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 헌명대에서 잡아가죠.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 소파 협정에 의하면 미군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미군 헌명대에서 잡아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따지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입니다.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부모 동의받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 중개보조원으로도 근무 못한다고 돼 있어요. 부모 동의받아도. 그럼 뭘 먼저 적용해요?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도 그럼 공인중개사법이 만약 일반법이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를테면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게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지금 거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목적이 4년에 한 번이고 이거는 지금 사전 배경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일반법이니까 법제 구조에 보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다시 등록을 해야만,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법을 적용받는 이런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을 구분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사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예, 사법. 이 아까 사법과 대비되는 법을 공법이라고 부르셨죠. 부동산 공법. 그 부동산 공법은 보면 전부 공적인 관계예요. 건축 허가 받으려면 건축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인과 그 국가나 지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법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국가 등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본다면 공법하고 사법하고 뭐가 더 어렵겠어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하고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하고 뭐가 더 어렵겠어요? 시험에 나오면? 사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은 복잡하잖아요. 공적인 관계는 다 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공법은. 건축법은 허가 받으려면 뭐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다 법조문에 있어요. 그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 그걸 암기하면 쉬워요. 더 이상 판례가 없어요. 근데 개인 사생활은 일일이 개인 사생활을 다 법조문으로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많아요. 사법은, 민법은. 개인 사적인 관계, 사생활을 일일이 다 법률로 규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복잡해요. 즉 민법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근데 공적인 관계는 공법은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요. 과목의 특성이. 그 6개 과목이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짬뽕이라고 이 두 개가 섞여 있다고요. 공법과 사법이. 그래서 이 공사법이 섞여져 있는 법을 갖다가 혼합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 불러요. 사회법 또는 혼합법 또는 중간법이라고 불러요. 공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은 공법적 요소가 99%입니다. 뭐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계약.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그래서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거래계약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 중개계약부터 먼저 일어나고 거래계약이 일어나겠죠. 계약이라는 말은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집은,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돈 안 벌으면 안 벌었지 중개 못 해주니까 못 팔아주겠어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팔아달라고 하는데 싫어요. 옆에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아니에요. 청약을 했는데 이 사생활이니까, 사적인 요소니까 승낙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나머지는 뭐 사무소 휴업 신고하세요 하는데 싫어요. 나는 휴업해도 신고 안 하고 할래요. 안 된다고. 그럼 처벌받는다고요.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은 사생활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손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월세 구해달라고 하니까, 예, 월세 옆에 그 앞에 중개업소에 가보세요. 저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월세 위주로 중개업을 해봤거든요. 월세해도 보통 세입자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주인한테는 관행이 한 30만 원 정도 줘요. 지금 현업에서는. 원래 법정 보수만 하면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11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월세 40만 원이면 한 11, 2만 원밖에 안 나와요. 법정 보수는. 근데 주인들이 보통 더 주는 게 가능해요. 어쨌든 한 건 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번다고. 이것도 월세도 양쪽을 다 연결시키면. 근데 50만 원 돈 버는 걸 안 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니까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월세 이런 분들이 나중에 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분 한 명 중개했다가 전기 다 막 깨졌다고 와서 11시에 교환해달라고 연락 와가지고 가가지고 해주고 1시에 집에 왔대. 그래 와이프가 그 살지 왜 왔냐 해가 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월세 중개는 안 한다고 각서 쓰고 그래서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바퀴벌레 나왔다고 연락 오고 그런다고 잡아달라고 그래서 안 한다 하더라고요. 뭐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여자분 혼자 살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보통 월세는 개업공개사들이 관리 대행을 많이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주인은 거기 안 살고 멀리 서울에 살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투자자가. 현실은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되면 관리 대행을 해줘야 돼. 그 관리를 맡아서 하면 독점적으로 나한테 그걸 내놓잖아요. 의뢰를. 그렇기 때문에 한 5개만 관리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관리 대행하는데 한 20만원씩 또 받거든요. 그리고 독점을 하니까 그거 해줘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자, 어쨌든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을 해도 성락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 빼고 나머지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혼합법 또는 중간법 또는 사회법 이런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법이 노동관계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공법도 없고 사법도 없고 노동법도 없는데 근로기준법 이런 걸 통칭해서 그냥 노동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법적 요소예요. 월급 100만 원 줄 건데 다닐래 안 다닐래? 그거는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도 되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고요. 뭐 연차 휴가, 월차 휴가 보내줘야 된다 이런 거는 공법적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 배경 지식의 공법, 사법이 뭐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이며 또한 혼합법이고 또한 중간법이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등록업자가 자격증도 따지 않고 중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 안 된다고.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돼요. 뭐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참고로 그럼 북한에서 무등록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냐 아니냐 이제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이다 아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아니라고 하면 매국노로 비난받아요.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헌법상은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고 다만 북한 계례도당이 증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는 북한은 또 국유기 때문에 거의 중개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중개업을 하더라고요. 중국도 국유잖아요. 토지는 국유인데 이제 건물 사용권, 건물에 대해서 뭐 50년, 뭐 30년, 70년 뭐 이렇게 사용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중개업이 되고 있어요. 그 중국 같은 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할 수도 있어요. 홍콩 같은 데는 자격증이 있지만 중국에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국내법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면 그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 중개대상물, 중개상권리, 중개상행위. 여기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별표 하시고요. 22페이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입니다. 1번 토지가 있고요. 2번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보면 거기에 메뉴에 법조문 지금 보고 있어요. 3조 시행령 제2조에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 뭐가 있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자, 이 중개대상물이 뭐냐 하면 이 소위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시험에 조작적 정의라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법마다 용어 정의가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도 보면 주택이 뭐다. 주택법에 보면 주택의 용어 정의가 있고,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용어 정의가 있고, 도로의 용어 정의가 있고, 다 각각의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중개대상물도 이 법에서 쓰는 중개상물은 딱 이렇게 5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중개상물이라는 건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입니다.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이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선박도 아니에요. 그럼 개업공개사가 자동차, 중고자동차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상물이 아닌데. 위반?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을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등록업자가 중개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고 돈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없다고요. 그래서 타법에서 만약에 금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해도 된다고요. 자동차 중개하고 돈 받는 거.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개업공개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무자격자도. 그 중개상물은 무자격자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그럼 왜 자동차는 안 되고 토지는 중개상물이냐고요. 그 이유는 자동차는 어린애가 봐도 뭐 예를 들면 티코는 싸고 그랜저는 비싸고 예를 들면 특별히 권리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토지는 예를 들면 이제 공법에 미관지구 이런 말이 있어요. 미관지구라는 게 뭐예요? 볼관자, 아름다울 미자. 보기에 아름다운 지구가 미관지구죠? 말 그 자체가 아름다울 미자, 볼관자, 아름다운 지구가 미관지구라는 게 있어요. 용도지역 지구에 보면 공법에는 그 미관지구 아니면 그냥 이런 토지를 보고 이 토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알 수 있냐고 없냐고 눈으로 보고, 땅을 눈으로 딱 보고 그 땅이 비싼 땅이다 싼 땅이다 알 수 있냐고 없냐고요. 생긴 게 아름답게 생겼으면 아름답게 생긴 지구, 이런 미관지구가 미관지구 아닌 거하고 다른 모든 조건은 똑같다.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경사도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다고 보고 모든 조건은 똑같고 단지 차이라는 게 하나는 미간지구고 하나는 미간지구가 아니다. 어디가 땅값 비싸겠어요? 미간지구가? 미간지구가 더 쌉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땅값은 더 싸집니다. 그 이유는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미간지구는 아름답기 때문에 기와를 올릴 때도 기와 색깔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 문화, 미간지구라고 해서 제가 김해 김수로 왕릉 근처에 가보니까 기와 색깔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채유효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이런 용도, 지역, 지구가 있으면 있을수록 땅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없는 게 가장 비싼데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있기는 합니다. 바다 매립하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가장 강력한 행위제한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요. 일단 용도, 지역, 지구가 정해질 때까지. 예,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복잡하니까 눈으로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값은 결정되는 이유가 결정되는 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집 못 짓는 땅은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미간지구라도 땅값이 싸다고요. 그럼 미간지구 아름다운 걸 따지려면 이게 치악산 아름답죠? 치하고 올라갔다가 악하고 내려온다는 데가 치악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악산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제가 볼 때는 설악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설악산이 수레항과 좀 웅장함을 다 갖추고 있는 거는 설악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레항은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수레항은 설악산하고 비슷해요. 근데 웅장하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름다운 거, 보기 아름다운 걸로 따지면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거, 공룡능선 이런 데가 아름다워요. 근데 땅값은 그게 비싸요, 싸요? 경제적 가치는 제로예요. 그게 왜냐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아마 재벌 총수들이 땅 사가지고 거기에 별장 지어놨을지 몰라요. 어쨌든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쌉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을 해야 되고 또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중개사물.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중개를 해야 된다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교육공개사도 해도 되지만 어려운 게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 총칙 부분이 어려운데 막연하게 그냥 법조문에 지금 보면 토지라고만 돼 있어요. 더 이상 해설이 없어요. 법조문에는. 근데 실제로 시험에는 보기에 토지가 중개사물 되냐 안 되냐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 해석상의 문제니까. 근데 시험에 나온 게 토지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무주부동산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출문제는. 무주부동산이라는 말은 무주가 뭐냐면 시험에 주인 없는 부동산이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한자를 안 적어줬어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는데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이의신청 돼 있는 거 보니까 무주구춘동에 있는 거는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이의신청을 해놨더라고요. 좀 잘못 냈죠. 한자로 무주라는 걸 주인 없는 무주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런 한자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유입니다. 국유. 주인 없는 땅은 국가에 기속돼요.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 광물 기출문제 위주로 봅니다. 이 광업법 제2조에 보면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개인 땅 밑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께 아닙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개인께 아닙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유인 경우는 국가 소유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잖아요. 중개라는 건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채굴 광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포락지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포락지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다 아닌 거 보고 있는 겁니다. 포락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나 하천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도로나 하천은, 이것도 하천도 물, 바다, 뭐 공원, 호수, 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조문엔 토지라고만 돼 있는데 도로는 중개상물 될까 안 될까요? 도로도 토지잖아요.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된다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영동고속도로 제가 왔는데 영동고속도로 이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이건 이것도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되고 국가 지자체 거면 안 돼요. 사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도로도 사도, 개인도를 낼 수도 있다고요. 사도, 개인도로. 소위 학개론에서 맹지라는 말, 아직 학개론 안 했나요? 맹지라고 들어봤어요? 맹지가 뭐예요? 맹지라는 거는 맹인할 때 맹자예요. 맹지라는 거는 눈구멍이 빠진 토지가 맹지예요. 한자 뜻 그대로 하면 맹지. 맹인할 때 맹자잖아요. 눈구멍이 빠진 토지예요. 그 말은 공도에 접해져 있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은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법에 보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공법에. 그래서 최소한 이 도로가 이 정도, 요 도로가 2m는 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가운데 있어도 되겠지만 이 가운데는 만들려면 이 땅은 완전히 못 쓰잖아. 앞에 있는 땅은. 그러니까 한쪽 귀퉁이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도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권, 통행지역권을 설정해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도, 개인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중개상물이 될 수, 이 전체가 다 합해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바다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바닷물 다 퍼내면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공원, 호수도 중개상물 아니다. 개인 게 아니니까. 근데 빈지는 뭐 학교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조수위와 만조수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바닷물 빠졌다가 나왔다 할 때 그 개인 땅 아닙니다. 그거는 소유권이 미치는 효력이 범위는 물 완전히 찼을 때 만조수위 때까지만 경계선이 미치거든요. 이런 거 빈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어쨌든 토지가 중개상물인데 원칙적으로 토지 중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라면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원주시청 부지 토지지만 중개상물 안 되겠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 땅을. 일일이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개인 소유면 중개상물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면 중개상물이 아니다. 청와대 부지, 청와대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 땅도 토지잖아요.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또 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요 세 개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그 밖에 이거는 논란의 여지 없고요. 자, 왜 건축물이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차라리 뭐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 민법상 건축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면, 명시를 했다면 어렵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건축물이니까 이게 무슨 법에 의한 건축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는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판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용어 정의는 제가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죠. 조작적 정의라고 했어요. 인터넷에 아마 조작적 정의라는 걸 쳐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좀 이따 또 용어 정의에서 말하겠지만 도로라는 게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다 달라요, 각각.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 것으로 판례가 돼 있어요.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만 통과도, 아파트 단지 내라도 통과도로 이런 것도 있죠. 완전히 막 차가 다니면서 통과도로 이런 경우는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 법마다 용어 정의가 다르다. 자, 건축물도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또는이기 때문에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둘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민법에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해서 민법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 합해서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건물이라고 안 되어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판례에 의하면 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이제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기름 5만 원 이상 넣으면 1,000원, 2,000원 받고 아니면 공짜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세차 기계가 움직이면서 그게 중개사물인지 여부. 그게 무등록업자가 그걸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어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중개를 3건 해가지고 돈 받아 먹었으니까 무등록업자로 처벌해달라고 소송을 고발을 했는데 결론은 처벌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아까 중개대상물이라면 처벌받았겠죠.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3건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아까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중개상물이 아니라면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토지 같은 거,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까다롭잖아요. 권리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인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 결론은 처벌 안 받았어요. 왜? 이게 중개상물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니냐?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은 없어요. 주벽은 없지만 그 이동식 세차장 기준물 세차장도 지붕은 있어요. 그리고 기둥도 있어요. 기둥 사이로 기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판례가. 자, 그래서 결론은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사물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판례가 지금 어렵다고 했어요.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미래의 건축물.
미래의 건축물,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되는데, 미래의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면 분양권. 이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이 말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호수가 원칙적으로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되려면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돼요. 몇 동 몇 호. 아파트 분양받으면 몇 동 몇 호 나오잖아요. 그건 중개사물입니다. 미래의 건축물로서. 그런데 아직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또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사물이고,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근데 아까 공법에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할 때 입주권이 있잖아요. 그런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중개사물이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공법에서 나오는데 동호수를 특정해 주는 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요. 이렇게 지금 뭐 1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 30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준다 이렇게 정하는 걸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그래요.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또한 중개사물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다.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해석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지금 토지 건축물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이것도 그 밖의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법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질의를 하니까 교량이라든지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그 다음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은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만 중개사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개사물이 아니다. 시험에 토사가 나왔는데 토사는 흙토자, 모래사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하고 모래 있는 거 파는 거, 모래 파는 거 중개하는 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그 모래는 그냥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의 중개사물로 볼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암석, 화강암, 산에서 돌 캐가지고 팔아가지고 파는 거 중개하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아니라도. 자, 근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팔아먹을 수 있고요. 또한 중개 대상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임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임목이라는 말은 설립자, 나무목자인데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요.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가 안 돼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 두 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무 임목을 등기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려고 등기소에 다 전화해도 저 강원도에 전화하라더라고. 강원도에는 그 산이 많으니까 아마 등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원도 전화했더니만 역시 모르겠다. 자기들 모르겠다. 아는 데가 없더라고. 등기소마다 전화 다 해봐도요. 그 현실적으로
임목 등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1970년도 제1차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그때는 전부 다 땔감으로 다 베가지고 나무가 없었어요, 산에. 그러니까 뭐 계속 산림 녹화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면 밑에 중앙정보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리 페인트 다 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각하 지금 녹화 잘 됐습니다. 산림 녹화. 지나가고 나면 나무 다 죽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산림 녹화를 강조했었어요. 옛날에는 1970년대에는. 그래서 그때는 나무가 중요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나무가 지금 뭐 산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거의 너무 나무가 많아가지고. 축복받은 나라에 우리나라는 제가 중동 갔다 왔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완전 사막이더라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두바이 이런 데는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는 드물어요. 그렇게 많잖아요. 세계 지도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저 북한하고 이런 데밖에 없어요. 연해주 같은 데밖에 없어요. 거의 이렇게 많은 나라는 잘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나무가 많기 때문에 70%가 산악지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거의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 옛날에는 임목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보질 못했어요. 임목 등기부를. 등기된 나무입니다. 어쨌든 이 등기된 나무인 임목이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둘 다 중개 대상물이 되며 소유권의 객체, 사고 팔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둘 다 등기된 겁니다. 등기된 임목이나 등기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만 될 수 있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시험에는 요 3번은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일어나는 일이 나온다는 이야기. 거의 임목중개 해봤다는, 저도 임목중개 못 해봤고요. 해봤다는 사람 못 들어봤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토지, 건축물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25페이지, 26, 27, 28번, 29번, 29페이지 30, 31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33, 35페이지 36, 37 이게 중개사물 이렇게 우리 책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40페이지까지 계략적인 내용은 했습니다. 이게 깊이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 토지, 건축물 여기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1페이지 용어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